여야가 모레 21대 국회 개원식을 열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국회는 개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을 들은 뒤 20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시장 비서실의 방조 무마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임검사와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택하는 사례가 많을 경우 취득세 인상 등 추가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당은 70 부동산 대책에도 여전히 시장은 불안하다며 세금 인상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회 외통위 소속의 4선 중진인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과 함께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쟁점과 통합당의 검증 계획, 그리고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네, 21대 국회 개원식이 계속해서 지연돼 왔었는데요. 여야가 조금 전에 공식 개원식을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합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도현 기자. 네, 여야가 7월 임시국회 일정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모레 국회 개원식을 열기로 한 건데요. 당초 민주당은 15일 국회 개원식을 요구했었지만 통합당 측에선 백선엽 장군 연결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15일 개원식에 난색을 표했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후 5시 넘어 회동을 시작했고 잠시 후 다시 만나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20일과 21일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고 22일부터 24일엔 대정부 질문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7월 30일과 8월 4일에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열립니다. 막판까지 논의가 진행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상임위별 법안 소위원장 배분인데 법안 소위를 복수로 두는 상임위를 3개로 늘려 야당에 배분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통합당이 요구해왔던 국정조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진행하기로 합의가 된 겁니까? 네, 잠시 후 합의문에 서명한 후 발표가 되는 걸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 대표는 이 국정조사 관련해선 2개 정도를 논의에 포함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대북 외교와 윤미향 의혹, 옵티머스 사모펀드 진상 파악,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장문 유출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나머지 사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제 16일에 공식 개원식이 열린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 이것도 지금 이상 없이 이제 포함돼 진행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개원식은 국회의장의 개원사, 국회의원의 의원 선서, 대통령 연설로 이뤄지는데요. 여야 대치로 21대 국회 개원식이 늦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도 함께 미뤄져 왔습니다. 청와대 측에서는 이러다 국회 개원 연설을 아예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초부터 이미 8차례나 연설문을 고치면서 이 개원 연설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국난 극복 의지, 한국판 뉴딜 구상 등이 담겼다고 전해졌고요. 국무회의나 수석 보좌관 회의의 발언 분량을 뛰어넘는 30분 이상에 해당하는 긴 연설문이라고 청와대 측은 밝혔습니다. 역대 가장 늦은 연설은 2008년 7월 11월 18대 국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개원 연설이었으니 문재인 대통령의 21대 국회 개원 연설은 이보다 닷새 더 늦어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서 국회방송 한두영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청문회 개최와 국정조사 등을 거론하면서 대여 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공식 사과했지만 진상조사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채연 기자입니다. 통합당은 서울경찰청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조속히 검찰로 송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이번 수사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수사 기밀이 누설됐기 때문에 서울경찰청도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통합당은 또 서울시장 비서실에 성추행 방조 무마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시장 비서실과 유관부서에서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했다는 내용을 서울시청 내부자들로부터 제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하거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성추행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성추행 사건의 진상도 명백히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장 비서실의 은폐 방조 여부, 또 수사기밀 누설 이런 것들을 철저히 밝히고 피해 호소인의 진상규명 요구와 통합당의 공세가 집중되면서 민주당은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진상규명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고 박원순 시장의 장례식은 끝났지만 피해자의 고통과 호소는 계속되고 있다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저는 당 차원의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이 있어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혜영 최고위원에 이어 박용진 의원의 소신 발언이 잇따르면서 당 지도부의 고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핵심 중에 하나는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려서 집을 팔게 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다주택자들이 매각보다 증여를 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이 증여할 때 매기는 취득세율 인상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아파트 후분양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장재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70 부동산 대책에 사각지대는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과 정책을 피해가려는 꼼수가 나타난다면 즉시 보완 대책을 실행에 옮길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 예로 70 부동산 대책의 절세 방안으로 다주택자가 주택 매각보다 증여를 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 취득세율 인상 카드도 꺼내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합니다마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증여 시 취득세율 인상 등의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70 부동산 대책은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인상을 내년 6월 1일까지 유예한 것은 그 전에 실거주 외의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권고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3법도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70 부동산 대책에도 여전히 시장은 불안하다며 세금 인상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을 아무리 많이 사도 괜찮다는 그런 논리를 갖다 우리가 전개할 수 있는데 그래서 실패한 정책을 밤낮 반복을 해봐야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이어져 온 아파트 선분양 제도를 고쳐 주택도 완제품으로 만들어 팔자는 건데 후분양제를 통해 아파트를 한꺼번에 목돈을 내고 구입하도록 하면 투기 수요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2030 세대를 위한 청년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제도를 장기적으로 운영하자고도 말했습니다. 세금 인상을 통한 규제를 강조한 민주당과 주택 공급 확대로 가닥을 잡은 통합당. 여야의 부동산 해법이 엇갈리면서 7월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입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박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이제 내일이 공수처법이 이제 공포가 된 지 6개월이 지나서 시행일인데요. 정부 여당은 가급적 빨리 이 날짜에 맞춰서 지금 공수처 출범시키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 법정 시한 내 공수처 출범은 어렵게 됐습니다. 그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그 공수처 출범을 위해 놓인 국회 숙제가 밀려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 상황이 꽉 막혀 있자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수처가 하루빨리 문을 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그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입법을 서둘러 달라는 주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공수처 그 설립 준비단을 발족을 해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사무 공간을 마련하는 등 현재 공수처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네, 공수처가 빨리 출범하길 바라는 정부는 준비를 마쳤는데 국회가
처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군요. 정세균 총리가 국회에 서둘러서 처리해달라고 한 공수처 후속 법안 어떤 내용이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세 가지 법안입니다. 예. 그 공수처 출범의 핵심인 그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그리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안입니다. 이들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가 됐었는데 처리가 되지 못하면서 결국 폐기가 된 바 있었고요.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민주당 그 백혜령 의원이 다시 발의를 하면서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이제 정부 여당이 의지를 밝혔는데요. 예. 하지만 통합당은 그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인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21대 국회에 들어서도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계속 뭔가 서둘러서 지금 빨리 지금 공수처 출범시키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여당 몫의 두 사람을 어제 발표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또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민주당이 그 선임한 2명의 후보위원은 그 김종철 연세대 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하고 그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그 회장입니다. 예. 그런데 그 장 변호사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위원직을 사임했습니다. 왜 그랬죠? 그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이른바 엠벙반 사건 그 공범의 사건 변호를 맡은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 장 변호사는 그 피의자 부모와 인연으로 부득이하게 사건을 수임했다. 현재는 사임계를 제출한 상황이지만 이 부분이 공수처 출범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친다면 용납하기 힘들다며 사임 배경을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라는 상징성과 무게를 감안할 때 더 세밀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부족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에 공석이 된 그 여당목 추천위원을 재선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통합당은 여당이 무리하고 성급하게 공수처 출범을 독촉을 하다가 드디어 체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통합당의 강한 반대 속에 공수처 출범 가능할까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당 회의에서 한 발언인데요. 네. 주 원내대표 공수처는 국가의 새로운 최고 수사기관인데 이렇게 졸속하고 무모하게 해설될 일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모든 것을 다시 돌아보고 철저히 점검하고 과연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출범한다 하더라도 공수처장을 어떤 분으로 할 것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고 태도를 바꾸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통합당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현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그 결과에 따라 통합당이 공수처에 대한 전략을 세울 것 같습니다. 통합당 입장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일단 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한 다음에 그 통합당에게 유리한 공수처장 임명을 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모두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중 야당 몫이 2명입니다. 이 중에 이제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그 후보 추천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목 위원이 반대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좀 범여권에서는 좀 열린민주당 그 최강욱 대표가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야당 비교섭 단체에게 넘길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네. 민주당이 좀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응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추천위원 구성부터 이렇게 첫 발을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조속한 출범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최저임금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정치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일단 역대 최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해보다 1.5% 인상이 됐다고 하는데 금액으로는 130원 정도 오른 거라고 합니다. 8,590원에서 그렇게 오른 거군요. 네, 예. 이 노사 양측 모두 만족한 결과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코로나19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와 고용 상황, 노동자의 생활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솔로몬과 같은 노사의 지혜가 필요한 영역인 만큼 노사가 하나의 팀으로 보조를 맞춰 함께 뛰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는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들도 좀 나왔었는데 민주당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건 없고요. 미래통합당은 오늘 그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당내 경제혁신위가 밝힌 내용인데요. 윤희숙 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은 경제에 기반한 결정이 아니라 순전히 정치적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정권 초반엔 그 친노동계 인사로 공익위원회를 꾸려서 대폭 인상하라는 신호를 줬고 이번엔 온건한 인사를 물색해 채웠다면서 이 구조가 계속 간다면 앞으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국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키는 폭탄과 같은 최저임금 책정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얘기하신 대로 주로 이제 공익위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키를 잡고 있고 공익위원은 정부 쪽에서 임명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가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민주당 당권 레이스 소식 알아보죠. 이낙연 대 김부겸 대 이낙연. 두 후보 그동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로 잠시 멈췄던 당권 행보 다시 재개를 했는데요.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세 구치에 나선 이낙연 의원, 또 이런 이 의원을 추적하는 김부겸 전 의원. 입지에 차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요. 네, 네. 그래서일까요? 그 현안에 대한 두 후보의 발언에도 차이가 느껴집니다.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말을 아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에 비해서 그 김부겸 후보는 선명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오늘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낙연 후보는 당에서 정리된 입장을 곧 낼 것으로 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반면 김부겸 후보는 라디오 방송에서 피해 호소인이 그렇게 주장할 권리는 있다. 다만 법적 주장인지 심정 표현인지는 판단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그 민주당이 공천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지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일단 민주당 당원 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하게 될 경우 해당 선거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는 시기가 되면 할 말을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삼갔고요. 김부겸 후보는 당원 당규만 고집하기엔 너무 큰 문제가 돼버렸다면서 공천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여기에 또 김 후보는 재보선판이 커지면서 당대표 임기 문제도 거론을 했는데요. 김 후보 이걸 전쟁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 전쟁 시 쭉 같이 애써온 지휘관이 있는 것하고 또 임시 지휘관이 있는 것하고 그 차이쯤 되지 않겠냐면서 그 대선에 출마할 경우 재보선 그 한 달 전인 내년 3월에 물러나야 하는 이낙연 후보를 겨냥을 했습니다. 새 당대표의 최대 임무가 그 재보선 승리로 바뀌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두 후보의 그 앞으로 행보에 따라서 8.29 그 전당대회 결과도 바꿀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관훈클럽 토론에 참석해서 정부 권력 구조를 바꾸는 개헌 제안이 오면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는 통합당이 낙관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통합당이 낙관적인 측면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박원순 시장 사망 사건과 관련된 국민들의 인식과 부동산 문제 등 민심이 고약하게 흐르고 있다며 적절한 대책을 내놓으면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민심이 굉장히 고약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우리 미래통합당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갖다 강구해서 일반 국민 시민들에게 내놓을 것 같으면은 상당한 호응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후보에는 참신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 나와야 하지만 아직 염두에 둔 후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70년대생, 경제 전문가 등 대선 후보론을 띄운 김 위원장에게 대권 후보 관련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금 누구를 특정해서 지정할 수는 없다고 말한 뒤 대통령 후보는 국민의 여론이 만드는 것이지 내가 만드는 일이 아니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동연 전 기획재정부 장관, 홍정욱 전 의원, 장성민 전 의원 등이 대권 후보로 거론된다는 질문에는 몇 분은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거론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몇 분은 제가 상상컨대 그런 소위 욕망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제안이 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권력구조의 개편을 갖다가 하겠다는 그런 제의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있어요.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이원 집정부제는 현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밝혀 내각제를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해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게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현 정권이 총선에서 다수를 얻은 황홀경에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대부분의 행정부처는 세종시에 있고 국회는 따로 떨어져 있어서 행정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적지 않은데요. 오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문제를 놓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정 운영의 효율성 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세종의사당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가 전문가들과 함께 세종의사당 건립의 필요성을 살펴봤습니다. 세종시가 정부 세종청사 21개 정부부처 공무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행정과 입법이 분리돼 업무 비효율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공무원들의 잦은 서울 출장으로 업무가 지연되고 정책의 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국장들은 서울에 계시는데 이게 같이 논의를 할 시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 개발하는 어떤 시간 투자 내지는 몰입도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걸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 부처랑 같이 일을 하는데 옛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국가 정책의 질을 높이는 효과는 물론이고 수도권 집중 완화를 통한 균형 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토부 산하기관들만 해도 산하의 표면 엄청나거든요. 건설만 해외 건설 무슨 건설 주택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연구소만 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행정부가 내려간 게 아니고 국회가 내려가야 내려간 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전국적으로 7,550억에 이를 것으로 조 센터장은 추산했습니다. 수도권 인구 과밀 해소를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등 수도권 비대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결단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할 규모와 관련해선 일부 11개 상임위가 이전하는 방안과 본회의장을 제외한 전체 상임위가 이전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주규준 국회 사무처 행정법무 담당관은 공청회에 준하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전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김용석 행복청 차장은 조속한 건립을 위해서 국회가 관련 국회법 개정안 심리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그린뉴딜 금융지원 특별법 제정 전문가 토론회에서 녹색 성장, 그린뉴딜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녹색금융투자공사가 설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은 민간에서 먼저 그린뉴딜 산업금융이 자생하길 기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녹색투자금융공사 설립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형건 녹색기후기금 팀장도 녹색 프로젝트 투자 시 녹색투자금융공사가 보증과 금융지원 등으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8.29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여성 30% 할당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규백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은 당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2자리를 모두 여성에게 줘야 하는데 청년,
장애인, 노동 등 사회적 약자와 다른 직능을 반영하기 어려워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대표와 원내대표, 선출직 5명, 당대표 지명직 2명으로 모두 9명인데 현행 선출직 5명 중 최소 1명 이상을 여성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같은 당 유호정, 장혜영 의원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 조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일자 공식 사과했습니다. 심 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두 의원의 메시가 유족과 시민들의 추모 감정에 상처를 줬다면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의원은 피해 호소인에 대한 2차 가해가 거세지는 것을 우려해 피해 호소인에 대해서 굳건한 연대 의사를 밝히는 데 무게를 뒀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이번 논란이 당의 변화와 혁신,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당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토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7월 14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지난 3일 청와대 외교안보인사에서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이인영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3일로 확정됐습니다. 당초 이 후보자 청문회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비해 무난한 청문회가 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청문회 준비가 진행될수록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4선 중진의 현역 의원이자 국회 원내대표 출신이라는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데다 미래통합당이 이 후보자보다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통합당 외통위원회 중심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이 예고되면서 이 후보 측이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권과 유학자금 출처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해서 통합당 외통위원인 김기현 의원과 통일부가 청문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야권은 86 운동권 대표주자인 이 후보자의 대북관 검증도 정조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이러한 야당의 움직임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데 집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북한의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남측의 새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해서 기대가 크다고 밝혀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야당의 송곳 검증을 뚫고 이 후보자가 현역 불패 신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현안과 이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는 소식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 본격적인 기자들의 질문에 앞서서 김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국민께 2가지 사과할 일이 있다고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저는 늘 2가지 지점에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 탄생을 도운 일, 문재인 정부 탄생의 길을 열어준 일입니다. 오늘 오전 관훈클럽 토론회에 나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인사를 한 직후 곧바로 국민께 사과할 일이 2가지가 있다면서 모두 발언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 2가지란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탄생을 도왔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김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은 친인척 관계가 간단해서 측근 중 무리를 일으킬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고 도왔지만 곧 착오였다는 게 드러났고 20대 총선에서는 건전한 야당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민주당을 도왔던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지난 4월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을 도왔던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후 기자들이 몸담았던 정당을 비판하고 떠나는 행보가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내 개인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간 적은 없다면서 막상 집권하고 나면 태도가 바뀌는 식으로 전현직 대통령 등이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미래통합당 키를 잡은 지 이제 한 달 반 정도 됐죠. 김 위원장은 오늘 이번에는 껍데기만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뼈대까지 바꿔서 100년 수권 정당의 초석을 다지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더 이상 국민께 사과할 일은 없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이번 주 운명의 날을 맡게 되는 인물이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오늘 16일 대법원의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정치 인생을 가를 최종 선고를 앞두고 이 지사가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서 2년 만에 꼴찌에서 1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취임 2주년을 맞은 전국 15개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를 조사해서 오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1.2%의 지지율로 1위에 올랐는데요. 이 지사는 취임 첫 달인 지난 2018년 7월 조사에서 29.2%를 기록하면서 최하위인 17위로 시작을 했지만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 이번 조사에서 자신의 최고치를 경신하고 유일하게 70%대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단체장 선호도의 경우 지방이 높고 수도권은 낮다는 게 정설로 통해왔기 때문에 수도권 광역단체장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인데요. 전문가들은 코로나 정국에서의 적극적인 대응과 기본소득, 부동산 이슈 등에서 차별화된 정책을 보여준 것이 이 지지율이 급등한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가 이 지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오늘 16일에 판가름이 날 전망입니다.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던 이 지사에 대해서 대법원의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지사는 즉시 지사직을 잃게 되고 이 사건을 파기활동하게 되면 지사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재명 지사는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여권의 유력 주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번에 단체장 선호도 조사에서도 높은 지지를 기록한 이 지사의 정치 운명이 어떻게 결론 내리게 될지 이틀 후 대법원의 선고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했던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오늘 오후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잠정 합의를 이뤘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구체적인 내용과 집권 여당의 계획은 무엇인지 민주당의 허윤정 대변인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만 해도 여야 원내 수석부 대표들에게 의견을 좁히지 못했는데 이제 의사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이렇게 소식이 나왔는데 야당이 주력했던 국정조사가 일정하게 포함이 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양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아직 조율 중에 있군요. 네, 지금 논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네. 지금으로서는 이미 회의장 안에 들어가 계신 상태여서 네. 어떤 것이 결론 났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지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에 야당에서는 뭐 공식 개원식 추가로 필요하냐 바로 진행하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공식 개원식을 16일에 이제 하기로 합의했고 또 공식 개원식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도 진행하기로 한 거죠? 사실 공식 개원이 되게 된다면 아마 개원 연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개원 연설 청취라든가 그리고 네.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그리고 대정부 질문 이런 일정이 당연히 포함돼서 일괄 타결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의사일정 합의가 된다면 마땅히 그런 의사일정들이 순차적으로 일괄 타결될 걸로 현재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양당 원내대표 간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서 네. 네,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시점입니다. 아, 그 문제까지도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현 단계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잠정적인 합의까지 하게 된 배경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모두의 책임감 때문에 비롯된 건가요? 아니면은 뭔가 문제를 푸는 새로운 고리, 돌파구가 생겼나요? 사실은 전자에 가깝습니다. 아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코로나 전국에서 심각한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이 있고 또 닥쳐 있는 인사청문회도 있고
시급한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이런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이상 국회가 손을 놓고 기다릴 수도 없다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18대 국회가 2008년 7월 11일에 가장 늦은 개원식을 87 개원 이후에 가장 늦은 개원식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미 그 7월 11일도 넘긴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더 이상 개원식을 미룰 수 없다라고 하는데 양당의 공감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또 박지원 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23일에 열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지금 비슷한 날짜로 같이 맞춰야 되는 지금 국정원장 후보자 지금 진행을 해야 될 정보위원장 성출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지금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양당 원내대표가 협상에 들어갔을 때 일괄 타결을 해야 되는 내용 중에 그 내용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예. 그렇게 된다면 국회 의사 일정과 함께 공석인 정보위원장의 선임 문제와 관련해서도 원내대표 간의 그 타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역시 그동안에 통합당에서는 상임위원장 아무것도 안 맡았기 때문에 정보위원장 역시 민주당 내부에서 적절한 분이 되겠군요. 통합당이 수정된 의견을 주시지 않는다면 예.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선 양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어느 선까지 어떻게 수정 합의될지 예.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통합당에서 오늘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국정조사, 특검도 추진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서로 협의 과정에서 이 부분도 지금 협상,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이 건에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아직 정리하는 구체적인 협의를 한 바가 없고요. 예. 다만 통합당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이게 특검이나 이런 것들이 성립할지 여부가 당사자가 없는 상태여서 예. 이게 현실적으로 성립 가능한지 법적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약간 부정적으로는 말씀하시는데 본격적인 검토는 아직 안 했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허윤정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N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새 외교 안보란 개편에도 한반도 주변 환경은 지금 녹록지 않습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격돌이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데요. 국회 외통위 소속의 미래통합당 사선 중진 의원이시죠. 중간에 또 시장 하시다고 오셨는데요. 김기현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김 의원님은 제가 19대 때 방송에서 뵙고 예, 정말 뵙고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17대, 18대, 19대 중간에 시장 가셨던가요? 예, 광역시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예, 이제 복귀를 했죠. 20대 국회 다시 입성하셨는데 이번에 시작하시면서는 울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하고 여야를 떠나서 울산 국회의원 협의회를 만들어서 예, 울산에 국회의원이 총 6명이 있는데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습니다. 시장을 하셔서 이제 지역 일 한꺼번에 해보자는 각오도 생기셨나요? 뭐 당연히 그것도 그렇지만 또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조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예. 정치적 쟁점이 있는 것도 있지만 지역 발전에 있어서는 또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니까 울산 지역 국회의원 협의회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대표 역할을 하고 또 여당 의원이 또 부회장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자주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또 가끔씩 식사라도 하면서 격이 없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 활동과 관련해서는 그렇고 또 당내 공부 모임 금시조문 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서 공부한다는 이런 모임인데 그렇습니다. 이거 하고 계시는데 중앙과 지역 다 열심히 하시는데 새롭게 돌아온 기분 어떻습니까? 국회 돌아오는 기분.
그 사실 뭐 광역 행정을 하면서 한 10년도 국회 활동을 하다가 4년 동안 이제 광역 행정을 했었는데요. 국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이제 결정한 다음에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4년 동안의 그 직접 일선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다시 국회에서 활동하면 제대로 좀 현실성 있는 것, 그리고 현장에서 부작용이 덜 생기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여야 원내대표들이 16일 국회 개원식을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당초 통합당은 개원식 없이 바로 국회 일정을 시작하자는 입장이었는데 합의 소식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개원식 없이 하자했던 것은 아니고요. 패키지 형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개원식을 하면서 대통령이 연설을 하자. 그것만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가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나 또 대정부 질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패키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여당 측에서 부정적으로 답변했다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개원식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하. 이런 논란들이 있었던 건데 큰 틀에서 서로 간에 양보를 해서 개원하는 방향으로 저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 그 리본을 달러 나오셨네요. 예. 민주당이 갑질이 하도 심해서 그걸 국민에게 고발하려고. 네. 그 고발을 하시려면은 통합당이 국민들을 또 신뢰를 받아야 할 건데요. 잘 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곧 신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다듬고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과도 전화 연결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인사청문 관련 얘기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제 그 바로 담당하고 외통위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관련돼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직접 얘기하셨던 거 제가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일부 쪽에서는 제출 안 하는 거 아니다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제가 다시 반박 그 글을 보내서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명확하게 통일부의 담당 직원이 민감한 자료인데 철회해 주면 좋지 않겠냐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철회를 부탁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여전히 지금도 하나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도 뭐 자료를 뭐 그런 거부한 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도 이 자료 이런 식의 자료가 지금 몇십 페이지가 가 있습니다. 제출해 달라는 자료가요. 준비 중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시간 현재까지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연 작전이다. 최대한 뒤로 끌고 그래도 자료를 나중에 부실하게 내었다고 해서 또 자료를 요구하면 또 끌고 그러다가 인사청문회 날짜가 23일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뭉개다가 그날 가서 자료를 왜 제출하지 않냐 이렇게 물으면 뭐 또 뭐 이상한 핑계 대다가 또 뭐 파행을 하고 뭐 이렇게 분리할 만한 그런 사안들이 있나요? 그 분리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안 내니까 더 의심이 되는 거죠. 가령 뭐 병력 자료도 마찬가지고 뭐 유학에 관련된 자료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뭐 아파서 군대 못 갈 수도 있죠. 그 자체가 적법한지 여부를 보자는 건데 그걸 안 내놓으니 이상하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상한 자료가 나와서 그분이 지금 일부 언론에 애초에 의혹을 가지고 문제 제기한 게 아니고 그냥 검토해 보려고 했다. 일반적으로 다 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그 후보자의 재산 관계 또 뭐 자녀의 이거 뭐 교육에 들어갔으면 그 비용은 누가 조달했느냐? 혹시 뭐 장학금을 이상한 방식으로 받지는 않았느냐? 군대를 면제를 받았다니까 그 면제받은 사회가 합당한 것인지 조사는 너무나 당연한 조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내놓고 참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이제 이인영 장관 후보자 포함해가지고 북한 선전 매체인 우리 민족끼리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또 임종석 지금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로 갔죠. 해서 이 새 라인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북한의 이런 평가들이 어떤 영향이 있나는 모르겠는데요. 이인영 후보자 이후에 통합당에서 청문 등을 포함한 검증 과정에서 특히 어느 부분에 주력할 생각이십니까? 예, 뭐 이인영 후보자도 당연히 검증을 할 겁니다만 이번에 새로 이제 교체가 된 그 안보실장, 그 서훈, 그리고 국정원장, 또 박지원 그리고 뭐 통일부 장관 이인영 후보 이런 세 분에 대해서 지금 북한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본다. 거꾸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에서는 매우 불리하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보기에 따라서는 서로 궁합이 잘 맞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왜 이 대북 관계가 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하는까지 폭탄을 설치해서 폭발했습니다. 고의로요. 보란 듯이 그것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단 말이죠. 얼마나 국민으로서 자존심 상한 일입니까? 그래도 한마디 반박도 못하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결국 그 때문에 아주 얕잡아 보여가지고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이 북한에게 얕잡아 보여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짓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북한에게 심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남북관계가 파탄이 이르게 돼 있는데 그걸 다시 더 친북적 성향이 강한 사람으로 채워가니 북한은 잘 됐다 그러고 대한민국이 이건 누가 대변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건데요. 어떻든 그 세 분에 대한 총평은 그렇게 말씀이고요. 이인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뭐 검증 아직 시작 단계인데도 자료를 안 내놔서 더 이상 진행이 잘 안 됩니다만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인한 사항 일단은 23일로 확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뭐 제출한 자료만 갖고 조사를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반개 자료들을 조사를 했는데 네. 그중에서 보니까 당장 병역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거죠. 강직성 척추염 중정도 이상이라야 군 면제가 되었던 사안인데 그렇게 해서 이게 강직성 척추염 척추가 아파서 그 뭐 심각한 정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바로 몇 달 후에 뭐 카레이싱 이렇게 레이싱 카트 타고 열심히 뭐 이렇게 몸을 아들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예, 아드님 얘기인데요. 뭐 그냥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막 이렇게 레이싱 하는 거,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거, 또 맥주 박스를 끄떡없이 들고 가는 거 이런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어떻게 면제가 되었지 않은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지금 요구를 해놓은 것이고요. 네. 유학 관련도 유학하게 된 과정도 조금 이상해 보이고 유학 비용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도 불투명하고 재산하고 맞춰보면 재산은 늘어났다. 유학 비용이 들어갔으면 재산이 줄어들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을 지금 하겠다는 예, 거죠. 그건 해명 과정도 네. 보면 이제 비교하면서 봐야겠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해명이 될 수도 있는 일이고 해명이 안 될 수도 있는 일인데 일단 그런 분들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통합당에서는 존 볼턴 회고록을 계기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 실현이 가능할까요? 뭐 법안도 무조건 민주당이 반대하면 하나도 안 됩니다. 이번 원구성 과정도 보셨잖아요. 네. 아무리 우리가 합리적 요구를 하고 오랜 전통 30년, 50년에 걸쳐진 우리 국회의 관리를 아무리 얘기해도 민주당 마음대로 다 해버리니까 이 원구성도 이렇게 파행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민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민주당이 하고 싶으면 아무거나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합리적 요구를 할 때는 합리적 요구는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여당이지. 여당이 거의 100% 이렇게 좁쌀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 절대 다수를 갖고 있는 여당이 그 100석 겨우 넘어서는 야당을 가지고서 배포 없이 그렇게 했어야 그거 되겠습니까? 지금 국정조사 관련해 가지고요. 보니까 통합당에서 국정조사 사안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한 되게 너댓 개 되는 것 같던데요. 이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국정조사 사안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겁니까? 저는 사실 그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관련돼 있는 그 존 볼턴 회고록에서 나타났던 이 대북 문제의 그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 네. 이게 가짜 위장 평화쇼를 한 것이 아니냐. 결국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팔아먹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될 만큼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당의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해놨죠. 그런데 지금 뭐 아예 여당 측에서 안 받겠다 네. 그러니 지금 진도가 안 나고 있죠. 그리고 한반도 문제 또 우리 지금 이제 대외 정책 관련된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의 11월 대선 전에 3차 북미 정상회담 지금 추진하겠다라는 거고 김여정은 뭐 안 된 듯 되는 듯 애매한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요.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여정이 답변하고 있는 것은 대가를 내놔라. 그러면 할게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 뒤에 숨어있는 뜻은 보면 도와줄게. 이 트럼프 선거 도와줄게. 우리가 쇼 해줄 테니까 그 대신에 내놔라. 이런 얘기라고 저는 들리는데요. 트럼프도 그게 쏠깃하니까 지금 뭐 이게 비건 같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한국, 일본 방문하면서 매우 유화적인 제스처를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제 미국도 이제 북한에 끌려가는 모습이 되어 있는 거죠. 자기 선거 때문에 트럼프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우리나라 외교 정책이 굉장히 큰 실패를 했다 생각하는데 뭐냐면 현재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외교 정책이. 지금 북한이 이번에 이 싱가포르 회담, 2년 전에 싱가포르 회담 그리고 하노이 회담, 예, 그럼 그 다음에 판문점 회담 세 번에 걸쳐서 미국하고 북한 이 정상이 연이어서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뒷전으로 빠졌습니다. 두 번의 회담에 아예 참여도 못했고 세 번째 판문점 회담에는 4분간 잠시 있다가 사진 한 찍고 나와서 무슨 세계적인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막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사실 거기 초대받지 않은 사실상 거부당했던 입장에서 얼굴 내밀고 사진 찍고 온 것이다. 그게 이제 존 볼턴의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이런 거죠.
북한이 한결같이 취해왔던 정책, 이 대남 정책은 뭐였냐? 미국과 통하고 대한민국은 왕따시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통미봉남 이런 정책입니다. 예. 미국하고 다이렉트로 당사자로 거래하고 그냥 대한민국은 액세서리다. 미국이 시키는 대로 북한이 시키는 대로 할 거다. 이런 정책을 써왔는데 결국 그것이 성공한 결과가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북한이 다이렉트로 걸려버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설당이 없어진 거죠. 우리가 의사를 관찰할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매우 위험한 외교 정책 때문에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에게 후환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판사 출신이기도 한데 예. 공수처 설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선거 공약의 공수처 폐지가 저희 선거 공약입니다. 예. 이건 위헌적 기구이기도 하고요. 이게 여당 야당 여부를 다 떠나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대한민국은 독재로 가기 십상입니다. 저는 여당도 했고 야당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당 시절에도 우리가 여당 시절에도 이것을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저는 강력 반대했습니다. 당시에도. 이게 우리가 여당인지 야당인지 문제 아니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독재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국가 보위부 같은 그런 제도를 만들면 안 된다. 정권의 도구가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군요. 예.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억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빨리 폐지하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21대 국회 의석수에 밀려서 좀 한계에 부딪히는 점이 많을 텐데요. 네. 이번 국회에서 앞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지점이나 또 포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100석 간 넘어서는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번 박원순 사태에서 보셨던 것처럼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아마 저는 다 속으로 판단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믿고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실력을 쌓아가면서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면서 꼭 우리가 국민의 사랑받는 당이 되어서 다시 권력을 이 대한민국 대권을 차지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N의 파워 인터뷰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장맛비가 지나면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맑은 날씨 속에 서울의 한낮 기온이 다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더위 속에 오후 한때 남부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개원 합의를 여야 간에 잠정 합의했다고 했는데요. 최종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오늘 945 시간에 945 뉴스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